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?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도 냈는데, 입주도 하기 전에 파산해버린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? 심지어 분양사가 계약을 딱 해지하더니 내 계약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은행에 바로 줘버렸다면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? 오늘 바로 이 돈의 행방을 둘러싼 아주 복잡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,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. 2026년 1월 29일에 선고된 2023-31말 임실만 1287 부당 이득금 반환 사건인데요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이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사라진 계약금 사건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. 이 복잡한 상황에 과연 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. 이 이야기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.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그만 파산해버린 채무자 김 씨, 그리고 계약이 깨져서 돈을 돌려줘야 하는 판매자, 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이고요. 다음은 김 씨에게 중도금을 빌려줬던 은행,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이 임명한 일종의 심판이죠. 파산한 김 씨의 재산을 모든 빚쟁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파산관제인, 이 사람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. 자, 이제 시간 순서대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. 2018년 5월, 김 씨는 은행에서 약 1억 3,800만 원을 빌려서 조합에 중도금을 냈습니다. 그런데 3년 뒤인 2021년 3월, 김 씨가 파산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죠. 바로 다음 달 조합은 김 씨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요.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2021년 5월 조합이 돌려줘야 할 중도금 1억 3,800만 원을 김 씨나 파산 관제인이 아닌 돈을 빌려줬던 은행 계좌로 바로 쏴버린 겁니다. 바로 이 직접 송금 때문에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. 과연 이게 정당한 빚 회수일까요?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제친 불공평한 세치기일까요?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파산관제인은 이렇게 주장해요. 잠깐만요. 김 씨는 파산했고 그 돈은 이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쓰여야 할 공동재산, 즉 파산재단의 일부입니다. 은행이 혼자 그 돈을 쏙 가져간 건 명백한 세치기 행위니까 당장 그 돈 내놓으세요. 반면에 은행은 이렇게 맞받아쳤죠. 아니 무슨 소리세요? 우린 계약서에 적힌 특약대로 정당하게 우리 돈을 직접 돌려받은 것뿐입니다. 아무 문제 없어요.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 용어가 바로 부당이득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, 아무런 법적인 이유 없이 남의 손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익을 본 것을 뜻해요.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은 은행이 바로 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좀 뜻밖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은행은 잘못이 없다는 거였어요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자, 법적으로 따져봅시다. 조합이 은행에 돈을 준 건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.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은 여전히 조합을 상대로 내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살아있는 거죠. 아직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파산재단 전체로 봤을 때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한마디로 은행 말고 돈을 엉뚱한 데로 보낸 조합한테 먼저 따지라는 얘기였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. 대법원은 형식적인 법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. 아니, 현실적으로 돈은 이미 은행 손에 있는데 파산관제인한테 굳이 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시키는 거 아니냐고 지적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마법 같은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. 그 마법의 키워드는 바로 추인입니다. 추인이 뭐냐면요, 원래는 효력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법률 행위를 나중에 에이 그냥 인정할게 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. 나중에 도장 찍어주기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차를 팔아버렸어요. 이때 내가 야, 너 왜 내 차 팔았어? 하는 대신에 그 판매 자체는 인정하고 대신 차 판 돈 그거 나한테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것. 이게 바로 추인의 전략입니다. 자, 이 추인이라는 도구를 쓰니까 대법원의 논리가 아주 명쾌하게 풀립니다. 잘 들어보세요.
첫째, 조합이 은행에 돈을 준 건 원칙적으로 파산 관제인에게는 효력이 없는, 즉 무효인 행동입니다. 둘째, 하지만 파산 관제인이 은행을 상대로 그 돈 내놔 하고 소송을 건 그 행동 자체가 바로 그 무효였던 송금행위를 추인한 것, 즉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셋째, 이렇게 추인하는 바로 그 순간 파산 관제인이 원래 조합에게 가지고 있던 돈 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. 바로 이때 파산재단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. 넷째, 이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이 되었고 이제 이 이익은 법적으로 아무런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. 자, 결론은 뭘까요? 맞습니다. 그러므로 은행은 그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. 이 사건의 본질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. 파산 절차는 마치 학교 구내식당에서 줄 서서 밥 배급받는 것과 똑같습니다. 모든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공평하게 자기 몫을 받아가야 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은행이 우리끼리 맺은 특약이라는 VIP 티켓을 내밀면서 줄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. 그때 대법원이 심판처럼 나타나서 삑! 그거 반칙입니다. 줄 뒤로 가세요. 하고 딱 선언한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흥미진지했던 법정 다툼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? 최종 판결은 파산관제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. 대법원은 1,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은행은 조합한테서 받았던 1억 3,800만 원을 파산관제인에게 돌려줘야 하고요. 이 돈은 이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딱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계약서에 은행에 직접 돈을 준다고 아무리 써놨어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그 돈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파산관제인에게 가야 한다.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도 한번 짚어보죠. 먼저 개인, 즉 채무자 입장에선요.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반대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,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요. 계약서에 직접 돈 받기 조항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자칫 부당이득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사건은 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률 도구가 어떻게 무효였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정의를 이끌어내는지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추인의 원리가 과연 우리 삶의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